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정부 기관조차 부동산 시장 갈피 못 잡나. 하지만 재테크하는 월급쟁이는 알고 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정부 기관에서 나온 레포트입니다. 23년 7월 월간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회원방에서 미리 공지한 그 결과의 한 절반 정도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 회원방에는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공유를 했는데요. 본 보고서가 거의 제가 분석한 회원방에 있는 보고서의 한 80~90%는 근접하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좀 더 분석한 내용을 회원방에 올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설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월 부동산 시장 현황 및 요약, 추이 분석. 6월 아파트 가격 낙폭이 연중 최저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0.11% 하락했고 지방도 0.17% 하락으로 집계됐고,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0%대 소폭 상승에 하락세로 접어든 지 1년 6개월 만에 반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죠. 서울 전체 매매 거래 중 외지인 비율이 29.4%로 집계돼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 최저점일 때 일부 그 외지인들이 투자 거래로 들어왔고, 가격이 지금 약 15에서 2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수요가 고민을 하고 있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렇지만 제가 다음 회원방에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투자할 수 있는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한 정황 증거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로 의견을 결정하는 순간 시장은 확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 가치가 없다, 투자 가치가 없다, 보류하고 있는 이상 절대 상승을 할 수가 없죠. 종합적으로는 시장 분위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갖고 움직여서 혼란스러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대변하고 있으며, 통계 생산 기관도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아서 시황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시황이 굉장히 헛갈리고 불안감이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도 불안하고 다주택자들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데,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매매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의 하락폭은 개선 추세이나 좀처럼 상승세로 반전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분석한 데이터들을 요약하고 있죠. 특히 6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 조사 결과 여전히 0.11%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집계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매매 가격은 0.1% 상승한 것으로,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랑 KB지수랑 다르지만 일단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보다는 KB지수가 더 집계한 지도 오래됐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도 하락이다. 전국 실거래 신고가를 합산한 결과 5월 한 달 동안에 매매거래 총액은 15.5조로 집계됐는데, 이는 올해 1월에 비해 2.1배 이상 증가한 액수. 그렇죠? 조금씩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질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래 4월 들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감소했던 거래량은 5월 들어 다시 회복세를 나타냈죠. 그리고 4월까지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5월 들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가계에서 주택 구입 목적에 대출을 일으켜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그렇죠.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또 앞으로 전세금 반환 대출도 계속 일어날 거고 지금 돈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5월 매매 거래 중 외지인 비율은 29.4%로 집계돼 통계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1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0%대 소폭 상승. 월세인 경우 수도권 아파트 월세 통합은 0.13% 하락했지만 서울 동남권 및 광명, 성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하다. 그리고 공급 미분양 감소세가 지속돼 올해 1월 이후 최소 물량이 6.9만 호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최근 평균치 상회. 그렇죠? 한때 7만 5천 채까지 갔다가 다시 6만 9천 채로 갔는데 이것은 지금 분양을 안 하면서 미분양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인허가의 경우 지난달에는 지방 5개 광역시에 전년 대비 연간 누적 인허가 감소폭이 적은 편이었으나 5월 월간 인허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누적 인허가 감소폭도 2배로 확대됐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안 하고 분양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 미분양이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올 후반기부터 엄청난 지금 분양이 예정되기 때문에 아마 미분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심리 시장의 가격 기대는 주택 가격 CSI 13개월 만에 이제 100에 도달했어요. 상승과 하락이 딱 균형을 지금 맞췄습니다.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고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전망지수죠. 주택 전망지수는 100을 넘으면 약 3에서 6개월 후에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지금 100이니까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모든 매매 시장이라든지 임대차 시장, 기타 거래, 임대차, 공급, 심리를 다 나타내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장 앞에 다 말씀드렸고 그래프로만 보면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 가격 및 추이, 그렇죠. 이 막대 그래프는 서울, 인천, 경기를 나타내고 있고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작년에 9, 10, 11, 12월 달 이때가 하락률이 가장 컸죠. 거의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줄어서 마이너스 0.11로 이제 거의 하락폭이 줄었다. 하지만 전체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요, 이만큼이 다 누적돼서 하락으로 된 겁니다. 이제 여기 플러스로 가야지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 반전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지만 거의 이제 보합으로 와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 수도권 아파트 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을 봐도 수도권 거래량이 작년에 9, 10, 11월 달에 최소였죠. 그렇죠? 약 한 10,000건 정도 했다가 지금 거의 25,000건까지 올라갔죠. 확실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예년에 비하면 아직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예년에 저희가 한 45,000에서 50,000건 정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보면 지방도 서울이랑 비슷한 경향이지만 다 수도권 서울과 다른 점이 지방은 시간 간격을 보면요,
이거 잘못 눌렀네요. 자, 시간 간격을 보면 서울은 작년 90, 10월, 12월 달 이따가 최저였고, 지방은 1, 2, 3, 4월 달 이때까지도 브로드하게 넓어져 있죠. 그러니까 서울의 추세를 알면 지방은 한 6개월, 3에서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동일하게 경향을 가지고 이동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만 딱 보겠습니다. 앞에서 요약은 다 말씀드렸죠. 주택 매매시장 거래 속성을 보면 서울 월간 주택 거래량, 그 외지인 구매 비율을 보면 외지인 구매 비율이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때가 최저점이었고, 그렇죠? 점점점 이제 올라가서 지금 맥스로 됐어요. 5월 달에 6, 7월, 8월 달에 봐야 될 텐데 이때 계속 치고 올라갈 거냐? 그럼 투자 수요가 이제 많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요때 많아진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요때 많아진 거는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약 한 40% 정도 떨어졌을 때 추격 매수하면서 10에서 15% 정도 올라갔을 때는 투자할 매력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6, 7, 8월 달로 가면서 가격이 다시 10에서 15%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외지인들이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 메리트를 이제 못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외지 비율이 계속 떨어져요. 최저점 맞다가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없다 하면 이게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임대차 시장도 앞에 요약은 했고, 임대차 시장의 핵심은 전국 보면 10, 11, 12월 달에 하락폭이 가장 컸다가 지금 1, 2, 3, 4, 5, 6으로 가면서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쵸? 매매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전국 월간 주택 전월세 거래량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집값이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안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전월세 거래량이 전세 월세, 특히 월세도 많이 올랐죠. 월세가 바닥이었다가 그냥 지금 전세도 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깡통 전세라든지 역전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월세 선호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던 것이죠. 전국이니까요. 빌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측면을 보면 주택 인허가 현황을 보면요. 전국적으로 보면 22년도 1월에서 5월에 보면 전국에 20만 건을 인허가를 했는데 올해는 동일하게 5개월 동안 15만 건이죠. 거의 25%가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들면서 인허가를 안 하고 미분양을 안 하니까 실제 아까 미분양이 7만 5천에서 6만 9천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분양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분양을 안 했던 것을 후반기 내년 초반기에 이제 밀어내면서 하게 되면 미분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분양은 쌓이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돈을 자꾸 떠받치기 위해서 풀어주는 정책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딜레마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는 지금 최정점을 찍고 6, 7개월 유지하다가 내려갈 확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데이터를 보면서 세밀하게 내 포지션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제가 자세한 데이터들을 15개에서 16개 항목에 대한 빅데이터들 투자해야 될지 보류해야 될지 또는 매도를 해야 될지 그 의사결정을 한 것들을 지금 회원방에다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회원 가입해서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허가 추이를 보면요. 아파트 인허가 추이가 23년도가 확실히 작죠. 직전 5년 평균보다 확실히 요 막대가 더 짧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후반기 때 가면은 이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외 지방 아파트 인허가 추이를 보면은 지방 같은 경우도 23년이 훨씬 짧죠. 짧다가 못했으니까 이때 지금 밀어내면서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보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 분양 물량 추이를 보면 요게 21년, 22년, 그리고 요 까만색 선이 23년인데 23년이 확실히 작죠. 과거에 2년 동안은 요 위에 다 있는데 이렇게 분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여 있어서. 근데 미분양 못한 건 언젠가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아마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미분양이 또 쌓일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래프로요. 수도권 제외에서 지방도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죠. 과거 이만큼씩 분양하던 것을. 근데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전국 주택 미분양 추이 말씀드렸죠. 미분양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1, 2월 달에 정점을 찍고 지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공사 후 미분양, 이게 가장 위험한 건데 전국 공사 후 미분양도 증가를 하다가 2월 달에 지금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된 것처럼 보이지만 분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요를 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및 소비자 심리 지수 보면은 12월 달 65로 최저를 찍고 지금 8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주택 관련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를 보면 주택 가격 전망 CSI가 작년 11월 달에 61로 최저를 찍고 지금 100 딱 맞췄죠. 올라갈 거라는 사람과 내려갈 거라는 사람이 딱 균형을 맞춘 상태입니다. 지금 추세상으로는 이게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잘 보면서 내가 금리를 감당할 수 있고 3.5% 이상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런 환경이 감지가 된다. 그럴 때는 미분양 쌓이는 추세를 보고 기타 주택구입 부담 지수, PIR 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 보고 매수를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금융. 금융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추이. 금리가 왜 이렇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냐면요. 작년 실질금리죠. 작년에 9월 달부터 올해 1월 달에 4.8에서 5.3으로 맥스를 찍고 지금 실질금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돈을 풀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지금 일시적으로 집값이 반등을 한 겁니다. 왜냐면 2020년, 21년에 집값 상승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집값이 이 구간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매수에 나섰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른 거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인자들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어떤 지금 팩터는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팩터, 어떤 팩터는 집값이 내리는 팩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금 파악을 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면
미국 기준금리 변경 가능성에 대한 시장 기대. 그러면 자, 앞으로 인하가 될 거다. 인하가 될 거라는 게 지금 포지션이 가장 높은 게 24년 5월 1일 내년 5월 달부터는 인하가 될 거라는 확률이 한 80% 정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고금리로 지금 한 요 정도 수준 4.3%로 앞으로 한 10개월은 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견디냐. 왜냐면은 미국 금리를 우리도 따라가기 때문이죠. 주택담보대출 대출액 추이와 증감률. 보면 증감률이 한 4, 5개월 정도 떨어지다가 이 구간에 대출이 확 올라갔죠. 돈이 풀리니까 집값이 지금 4개월 정도 오른 겁니다.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이런 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 이 부분도 앞에 요약은 다 됐고요. 부동산업 경기지수 및 창업 기업 추이, 월간 부동산 BSI, 그리고 월간 부동산 창업 기업 추이. 이거는 뭐 참고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했던 것을 좀 요약을 하면요. 저는 제가 회원방에서는 이 팩터를 약 1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정부기관 건설연구원에서는 대략 6,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죠. 좀 이것을 보면 경기 선행지수, 소비자 물가 보면 경기 선행지수는 지금 이렇게 5년간 올라가는 추세가 있다. 그죠?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급격하게 올라갔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방 아파트 매매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수도권 주택 매매도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좀 올라갔죠. 지방 주택도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향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전국 아파트 분양, 분양 보면 분양이 확 줄어들었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확 증가했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아가니까 그때가 조금 줄어들었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급격하게 올랐다가 요즘 좀 떨어졌죠.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포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한 내용들이죠. 이것을 보면서 투자 타이밍을 정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회원방에서는 15가지 정도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타이밍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인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의 집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이 내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지금의 내 병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자에 누워 있습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마다 나의 이름으로 멋지게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싼 보석으로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주는 약과 물만 있습니다. 나는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고급차 등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지금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축복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생에 비싼 물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준 기억이 남을 뿐입니다. 이 글을 남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이며 작가인 인도의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던 중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2018년 9월 이 메시지를 남기고 그녀는 이틀 후에 운명했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